애플은 회사채 시장에서 신용등급 AAA로 미국 정부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초우량 기업입니다. 유동성과 현금 창출력을 갖추고도 회사채 시장을 꾸준하게 잡고 있습니다. 2022년 애플의 회사채 발행 잔액은 1118억 달러입니다. 현금 창출 능력이 좋은 애플이 회사채를 발행하는 목적은 주주 환원 자금 마련입니다. 애플은 2022년 자사주 매입에 894억 달러, 배당금 지급에 148억 달러를 썼습니다. 애플은 본사의 부족한 주주 환원 재원을 회사채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보유한 유동성이 해외 자회사에 흩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 유보금을 회수하는 것보다 이자를 지급하고 회사채를 찍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애플은 당장 내일부터라도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판매하지 않더라도 2047년까지 모든 회사채 이자와 원금을 갚고도 남는 약 2천억 달러 현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플의 팀 쿡 CEO는 투자자와 시장 가치를 가장 중요한 경영 원칙으로 내세웁니다. 금리가 낮을 때 회사채를 찍어 싼 비용으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자사주 매입과 배당에 써서 주가를 부양하는 재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무관리는 좁게는 기업 재무를 말하지만 넓게 보면 투자론까지 포함합니다. 기업 재무가 구체적으로 어떤 뜻이지? 재무상태표 아시죠? 당연히 알지. 근데 질문은 내가 한 거 아닌가? 재무상태표의 차변인 자산을 결정하는 문제가 자금의 운용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대변을 결정하는 문제가 자금의 조달에 해당하고요. 그럼 회계와 다를 바가 없네? 회계는 거래를 사후적으로 기록하는 데 중점을 두지만 재무관리는 사전적으로 올바른 의사결정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사전적 의사결정과 관련된 문제라면 관리회계도 다루고 있잖아. 그런 면에서 관리회계와 재무관리는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관리회계는 주로 단기적 영업이사결정이나 성과평가를 다루죠. 그래서 회계적 이익을 기준 삼아 의사결정을 하는데 재무관리는 그 점에서 좀 달라요. 회계적 이익이 아니면? 재무관리는 기업가치 극대화라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현금 기준으로 계산을 하죠. 그럼 재테크랑은 상관이 없어? 앞에서 대차대조표의 대변은 자본 조달의 영역이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업은 주식이나 채권 등의 금융상품을 발행하는데 이를 투자자 입장에서 연구하는 분야가 투자론입니다. 이 분야가 재테크 공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강의를 통해 더욱 자세히 알아볼까요? 자, 반면에 그 자금은 또 조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자산을 구입하려면 자금이 필요한데 그 자금을 도대체 어떻게 구입했는지 보려면 재무상태표 오른쪽을 보라는 것이죠. 그럼 오른쪽을 보면 항상 부채 또는 타인자본이라고 했죠. 자본 또는 자기자본이라고 했을 테니까 이런 부채나 자본의 어떤 구성 내역을 보면 자금의 조달 원천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부채도 자산과 마찬가지로 유동, 비유동 부채로 구분합니다. 1년 안에 갚을 부채를 유동부채라고 하고요. 남은 유동부채가 아닌 모든 부채가 비유동부채예요. 그럼 1년 안에 갚아야 될 대표적인 부채가 뭐냐? 자, 물건을 외상으로 팔듯이 또 재고자산을 외상으로 사올 수도 있는데요. 외상으로 사오면 또 갚아야 되잖아요. 그런 부채를 우리가 매입채무라고 하고, 매입채무. 당장 갚아야 되니까 유동부채겠죠. 그 다음에 은행에서 돈을 빌렸는데 1년 이내 갚기로 한 차입금을 우리가 단기차입금이라고 합니다. 자, 이에 반해서 1년 이상 우리가 그 1년 이후에 갚아야 될 부채들은 자, 회사가 발행한 그 채권을 회사채라고 하니까 이런 건 보통 장기이기 때문에 비유동 부채로 보고하시면 되고요. 자, 리스. 자, 그 회사채라는 건 돈을 빌린 거고요. 리스는 어떤 물건을 빌리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리스가 제일 많은 업종 중에 하나가 이 항공업이에요. 그러니까 대한항공이라든가 아시아나라든가 저가항공사들은 그 비행기를 직접 구매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크니까 리스를 많이 합니다. 그럼 리스료를 계속 내야 되잖아요. 그걸 우리가 리스 부채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비유동 부채로 보시면 되고 은행에서 1년 이상 이후에 갚기로 한 부채를 우리가 장기 차입금이라고 한다면 자, 그럼 부채의 이런 구성 내역을 봐도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구나를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본은 부채랑 다른 점이 갚을 필요가 없는 거죠. 자, 부채는 반드시 만기가 존재해서 언젠가는 꼭 갚아야 될 어떤 자금이라면 자본은 기한이 없어요. 그래서 갚을 의무가 없는 자금이 바로 자본인데요. 우리 회계 기준에서는 자본을 납입자본과 이익여금으로 구분하는 겁니다. 납입자본이라는 건 주식을 발행해서 진짜 조달한 자금이 납입자본이고요. 이익여금은
자, 그 자금으로 장사를 해서 이익을 벌었다면 보통은 배당을 주겠죠. 하지만 배당을 다 주다 보면은 재투자할 자금이 없기 때문에 유보라는 걸 할 거예요. 그러니까 배당을 안 주고 남은 이익을 우리가 유보라고 합니다. 유보. 그럼 유보도 결국은 배당을 주기로 했는데 안 준 거니까 그것도 주주들한테 자금을 조달한 거, 간접적으로 조달한 거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자본은 납입자본과 이익이익으로 구성이 돼 있으니까 그럼 이 두 가지 또 구성 내용을 보면 주주에게 자금을 조달했는데 직접 조달한 거냐 아니면 유보로 조달했느냐 이걸 또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재무상태표 대변을 보면 이런 자금 조달의 구성 내용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업은 반드시 뭘 고민하느냐?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거냐? 타인 자본을 많이 조달할 거냐? 자기 자본을 많이 조달할 거냐? 그 비중을 결정해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가장 좋은 비중을 우리가 최적 자본 구조라고 해요. 몇 대 몇으로 가져오는 게 가장 최적이냐? 그걸 연구하는 게 바로 기업 재무론의 자본 조달 결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또 내부 자금을 많이 조달할 거냐? 외부 자금을 많이 할 거냐? 내부 자금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배당을 주지 말고 유보를 많이 할 거냐? 아니면 주식을 발행하거나 돈을 빌려서 외부 자금을 많이 조달할 거냐? 자, 이런 의사결정을 우리가 자본 조달 결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무슨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기업 재무는 투자 의사결정, 그죠? 공장을 지을 거냐? 그런 걸 결정하는 걸 자본 예산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설명한 것처럼 그 부채를 많이 조달할지, 자본을 많이 조달할지 결정하는 게 바로 자본 조달 결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 2020년도 재무상태표를 보니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자산 대비 부채 자본을 보니까 자본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을 아까 설명드렸고요.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플도 자산이 3,520억 달러인데요. 부채가 3,020억 달러고요. 자본이 500억 달러입니다. 자, 그러면 앞에 설명드린 삼성전자하고는 좀 반대 경우죠. 삼성전자는 반대로 애플은 자본보다 뭐가 많아요? 부채가 많죠. 그죠? 자, 그러면 애플은 왜 그러느냐? 자, 애플은 가장 주식시장에서 유명한 게 뭐냐면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자사주라는 걸 매입해요. 자사주. 자, 그러니까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다시 사들인 걸 자사주라고 합니다. 그 회계상으로 자사주를 매입하게 되면 자본이 줄게 돼 있어요. 자본이 감소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부채보다 자본이 이렇게 굉장히 적은 이유가 뭐냐? 자사주 매입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을 했다는 건 뭐냐? 주주들한테서 조달한 자금을 주주한테 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주주한테 많이 조달했지 모르지만 그걸 돌려주게 되면 그러면 자본에 표시되는 금액은 적어지겠죠. 그래서 현재 애플은 삼성전자하고 다른 점이 부채가 훨씬 많다. 자본보다는. 그러니까 현재는 그 자산에 있는 자금은 부채로 조달한 게 더 많은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아시겠죠? 그다음에 애플은 그 자본의 시장 가치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2만 5천억 달러. 그죠? 그러니까 2조 5천억 달러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시가총액을 보여주는 게 바로 애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럼 이렇게 투자 의사결정, 그다음에 자금 조달 결정. 자, 이런 의사결정을 하는 분야를 우리가 기업 재무론이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자사주 매입은 영어로 자, 바이백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기업이 보유한 현금으로 원래는 주주들한테 배당을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배당을 주지 않고 회사가 발행한 주식, 예를 들면 애플이면 애플이 이미 발행한 주식을 다시 매입하는 걸 우리가 자사주 매입이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 자사주 매입은 어떤 효과냐? 주주에게 조달한 현금을 주주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또 뭐라고 하느냐? 주주 환원 정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주주에게 조달받은 현금을 다시 주주에게 돌려주는 정책. 물론 배당도 주주 환원 정책일 수가 있습니다만 자사주 매입도 주주 환원 정책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자사주를 많이 매입하면 어떤 효과가 생기느냐? 시중에 있는 주식 수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그 기존의 주식 수가 줄게 되면 예를 들면 애플이 발행한 주식 수가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애플의 이익은 그대로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한 주에 돌아가는 이익이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그렇죠? 커집니다. 그럼 한 주에 돌아가는 이익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주당 순이익이라고 해요. 그래서 애플의 당기 순이익을 애플의 주식수로 나누면 애플의 주당 순이익이라고 하는데 주식수가 줄었기 때문에 똑같은 이익이라 하더라도 주당 이익은 올라가게 됩니다. 그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자사주 매입에 응하지 않은 주주들은 한 주에 돌아가는 몫이 커진다는 겁니다. 또 주식수가 줄었기 때문에 똑같은 배당을 준다 하더라도 한 주에게 돌아가는 배당도 커지겠죠. 자, 그래서 자사주 매입 효과라는 건 이런 겁니다.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주주들에게 그 출자금을 환원해 준 효과도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자사주 매입 이후에 주식수가 감소하게 되니까 그 주당 돌아가는 이익하고 한 주에 돌아가는 배당금이 커지게 되면 그럼 주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오르겠죠. 그래서 보통 자사주 매입을 하게 되면 주가가 오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기업들은 대부분 이런 자사주 매입의 주주 환원 정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자, 미국의 대표적인 그 주가 지수가 바로 S&P 500입니다. 미국의 대형 기업 500개를 모아놓은 지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S&P 500에 들어간 기업들이 2022년도에 그 회계연도죠. 2022년 회계연도에 그 자사주 매입한 규모를 공시했는데요. 그 금액이 1조 달러를 넘습니다. 1조 달러라는 건 우리나라 돈으로 환원하면 1200조 원이 넘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이 2000조에서 3000조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럼 굉장히 큰 규모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특히 이런 애플 같은 경우는 보유한 현금으로만 자사주 매입한 게 아니라 심지어는 회사채를 발행해서 애플의 어떤 채권을 발행해서 그럼 또 채권자들한테 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 돈으로 다시 뭘 하느냐? 자사주 매입을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생깁니까? 채권자한테 받은 돈을 다시 누구한테 주는 셈이에요? 주주한테 주는 것이죠. 그래서 회사채 발행을 통해서 조달한 자금으로 자사주 매입을 해서 이걸 소각하게 된다면 결국 채권자한테 조달한 현금을 주주에게 주주에게 다시 환원해주는 이런 효과가 생긴 겁니다. 그럼 결국 무슨 얘기냐? 이 기업의 자금의 조달 방식이 바뀌었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 재무상태표 오른쪽, 그죠? 대변적으로 보게 되면 이러한 자금 조달의 어떤 효과가 보일 텐데요. 재무상태표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왼쪽이 자산이고요. 오른쪽이 부채고 그리고 자본입니다. 그래서 자산은 자금의 운용을 보여준다고 했고요. 그 우측은 자금의 조달 방식을 보여준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 그 회사채를 발행해서 100을 조달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기업은 부채가 100이 증가합니다. 근데 그 현금을 가지고 다시 자사주를 매입하게 되면 그럼 그 주주한테 돌아갈 그 출자한 돈이 줄어드는 거니까 환원해 준 거니까 자본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럼 자본이 줄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회사채를 발행해서 자사주 매입 소각하기 직전보다 부채는 100이 증가해 있고 자본은 100이 감소했을 겁니다. 그럼 전체 자산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대로 된 거죠. 무슨 얘기냐? 그럼 전체 자금은 그대로인데 조달의 어떤 그 방식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무슨지 아시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애플은 이런 자사주 매입 규모가 굉장히 크고 심지어는 최근에 회사채 발행을 통해서라도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상보다 애플의 재무상태표에 부채가 많은 이유를 아시겠죠? 그만큼 그쵸, 그 주주 환원 정책으로 인한 효과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걸 이제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부채가 많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만큼 앞으로의 어떤 사업력에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하는 걸 수 있구나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건 이제 조금 더 고급스러운 내용이니까 나중에 고급 파트 가서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고요. 어쨌든 이렇게 자사주 매입을 하게 되면 특히 회사채를 발행해서 자사주 매입을 하게 되면 애플의 재무상태표 우측에 있는 부채랑 자본의 규모가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자금의 조달 방법이 바뀌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경제학에서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채권자건 주주건 기업은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데요. 그럼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럼 채권자들한테는 뭘 줘야 될까요? 그렇죠? 이자를 줘야 되는 것이고요. 주주들한테는 배당을 줘야 됩니다. 그럼 그런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어떤 수익률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그 요구하는 수익률만큼을 제공해 줘야 되는데,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그건 수익률이 될 수가 있습니다만, 기업 입장에서 보면 그건 비용이 되겠죠. 자, 그런 비용을 앞으로 뭐라고 하냐면, 우리 재무관리에서는 자본 비용이다. 그러니까 조금 번역하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비용인데 줄여서 자본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영어로는 cost of capital이라고 합니다. 자, 줄여서 K라고도 많이 써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여러분들이 어떤 재무관리 도서라든가 어떤 신문 기사라든가 어떤 블로그를 보면 이런 용어들이 많이 등장할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자본 비용을 표시하는 용어구나 정리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자본 비용의 정확한 정의는 기업이 조달하는 자금과 관련해서 부담하는 기업의 비용을 우리는 자본 비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자본 비용은 그 채권자한테 조달할 때 자본 비용이 있을 것이고요. 주주들한테 조달할 때 자본 비용이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보자는 겁니다. 자, 그럼 채권자들한테 조달할 때 자본 비용을 우리가 앞으로 뭐라고 하냐면 타인 자본 비용이라고도 하고요. 부채를 발생시켰다고 해서 부채 비용이라고도 합니다. 자, 주주들한테 자금을 조달할 때 자본 비용을 자기 자본 비용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자본 비용도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부채를 조달할 때 자본 비용을 타인 자본 비용이라고 하고, 주주들한테 자금을 조달할 때 자본 비용을 자기 자본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럼 타인 자본 비용의 정의는 뭐냐? 기업이 부채 사용에 대한 대가로 채권자한테 지급하는 비용이다. 이 말 이해되실 거예요. 자, 이건 결국 뭐냐? 채권자들이 요구하는 요구 수익률이겠죠. 그럼 그 채권을 투자했을 때의 투자 수익률이에요. 예를 들면 애플이 발행하는 채권을 투자하게 된다면 연 6%를 수익률을 거둘 수가 있다면, 그럼 반대로 애플이 그만큼 지불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애플의 타인 자본 비용은 6%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럼 반대로 자기 자본 비용은 뭐냐? 기업이 자기 자본, 그죠? 자기 자본은 자본을 얘기하는 거죠. 자기 자본에 대한 사용의 대가로 주주한테 지급하는 비용이니까 이건 결국은 또 주주의 투자 수익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애플의 주식을 샀더니 그 1년 동안의 투자 수익률이 8%더라. 배당 받고 이런 거 다 합치니까. 그럼 결국 애플이 주주들한테 보상해준 비용이 몇 프로라는 거예요? 8%니까 애플의 자기 자본 비용은 8%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보통은 타인 자본 비용이 더 클까요? 자기 자본 비용이 더 클까요? 자, 그럼 우리가 위험이 더 클수록, 나중에 이제 뒷파트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위험이 더 크다면 더 높은 수익률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 채권이 더 위험하나요? 주식이 더 위험하나요? 주식이 더 위험하잖아요. 그죠? 그럼 주식의 수익률이 좀 더 높을 것이기 때문에, 그럼 타인 자본 비용보다는 보통은 자기 자본 비용이 더 큰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요, 채권자한테도 자금을 조달할 때 비용이 발생하고, 주주들한테를 자금을 조달할 때도 비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럼 어쨌든 기업은 그 돈을 합쳐가지고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채권자의 자기 자본 비용과 주주의 자기 자본 비용을 합산해서 그 평균값을 구한 값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걸 가중평균한 값을 우리가 앞으로 뭐라고 하냐면, 가중평균 자본비용이라고 해요. 가중평균 자본비용. 그래서 이거는 기업 전체의 자본비용이기 때문에 기업의 자본비용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아까 설명한 것처럼 타인 자본비용이 만약에 6%고 자기 자본비용이 8%라면 6%랑 8%를 가중평균할 때, 그때 가중평균은 뭘 기준으로 해야겠어요? 그렇죠? 조달한 자금 기준이겠죠. 채권자한테 돈을 더 많이 조달했으면 6%의 가중치를 많이 주고, 주주한테 더 많은 돈을 빌려왔다면, 조달했다면 더 많은 가중치를 줄 테니까 원천별로, 그래서 각 원천별 자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가중평균에서 계산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6%와
8%를 가중평균하다 보면 가중평균 자본 비용은 6%랑 8% 사이 값에 있겠죠. 무슨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기업이 조달한 자금의 평균 비용을 계산해야 기업이 그 돈을 가지고 공장을 설립하거나 어떤 투자를 함에 있어서 기준점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가중평균 자본 비용보다는 더 높은 수익을 가져오는 실물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중평균 자본 비용은 재무관리, 기업 재무관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보면요.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 큰 게 좋은 건가요? 작은 게 좋은 건가요? 작은 게 좋겠죠. 그럼 그걸 최소화시키는, 그 값을 최소화시키게끔 타인 자본과 자긴 자본의 양을 조절할 겁니다. 그럼 그걸 조절된 그 비율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 최적 자본 구조다라고 표현해요. 최적 자본 구조다. 자, 그러니까 우리 자금의 조달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 가중평균 자본 비용을 최소화시켜는 최적 자본 구조를 이끌어내는 게 우리 기업의 재무관리에 가장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물론 그 자금을 가지고 굉장히 좋은 투자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어떻게 하면 이 조달 비용을 줄일 것이냐 이것도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걸 노력하는 걸 분야가 바로 최적 자본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적 자본 구조의 기준은 바로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문제는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라고 하는 건 타인 자본 비용과 자기 자본 비용을 가중평균한 비용이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우리가 기업의 재무관리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기업의 재무관리라는 거는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을 조달해서, 그럼 지금 설명드린 가중평균 자본 비용을 어떻게 하면 최소시킬 건지를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어디다 공장을 지을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 의사결정 과정은 우리가 지난 차시에 설명드린 것처럼 자, 그런 결정 과정을 자본 예산이라고 해요. 자본 예산. 그래서 기업 재무관리의 양대축이 바로 뭐냐? 자본 예산하고요. 이 자본 비용을 어떻게 하면 줄일 건지를 노력하는 게 바로 기업의 재무관리의 가장 큰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난 차시랑 이번 차시에 걸쳐서 우리가 기업의 재무관리를 봐왔다면 우리가 첫 시간에 설명드린 것처럼 재무관리는 기업 관점이 있다면 투자자 관점이 있다고 설명드렸으니까 다음 차시에는 투자자, 여기서 투자자라고 하는 거는 주식 채권을 투자하는 금융 투자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투자자 관점에서의 재무관리도 살펴봐야겠죠. 그죠? 그럼 다음 차시에는 투자자 관점에서 재무관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다 들었으니 퀴즈를 하나 풀어볼까요? 기업이 조달하는 자금과 관련해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정답은 자본 비용입니다. 정답을 모두 맞추셨길 바라며 다음 강의로 찾아올게요.